네,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저는 부북 리뷰의 부북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패권 방어율, 그다음에 중국이 쪼개질 확률, 요 제목을 통해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책, 미어쉐이머 교수님의 이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뷰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어쉐이머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의 패권 방어율, 중국이 쪼개질 확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마디는 5개 정도 됩니다. 미국이 붕괴시킨 패권 도전국, 그 다음에 중국 붕괴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그 다음에 구한말 외교가 나빴다고, 그 구한말에 한국 외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죠. 그렇지만 미어쉐이머 교수는 좀 특이한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살펴보자. 그 다음에 공격적 현실주의의 이제 독일, 그다음에 소련이 개방을 한 이유. 그래서 이 책은 이 미어쉐이머 교수님이 자신의 이론,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이론을 소개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소개를 하면서 미국의 행동 패턴도 설명을 하고 다른 나라의 행동 패턴도 설명을 했다. 그래서 독일이랑 소련도 공격적 현실주의, 자기들의 힘의 팽창, 힘이 세지는 거, 그거를 추구했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나 보네 라고 하는 부분, 좀 신기한 부분을 이제 골라서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붕괴시킨 패권 도전국, 미국이 붕괴시킨 패권 도전국 이제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특이한 부분인데, 뭐 세계 이제 이 미어쉐이머 교수님의 이론에 따르면은, 세계 패권국은 없는 거예요. 세계 패권국은 없고, 그러니까 반장은 없고 줄반장만 있는 거예요. 줄반장만 있는데 줄반장 중에서 미국만이 이제 줄반장이다.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미국이 줄반장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줄반장이 없고, 유럽에서도 줄반장이 없고, 유럽이나 그 아시아는 그냥 강대국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위를 따지면은 세계 패권국, 그 다음에 지역 패권국, 그 다음에 잠재적 지역 패권국, 강대국, 그 다음에 약소국, 이렇게 서열을 이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세계 패권국은 존재하지 않고 지역 패권국은 미국만 존재하고, 미국은 다른 곳에서 지역 패권국이 나오는 거를 방해한다. 그게 미국의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수 시청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패권국은 될 수 없습니다.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등 엄청난 바다를 건너가서 힘을 투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군을 중요시 여기세요. 육군이 거기까지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부유하고 막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지구 전체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고, 그러나 국가들은 미국이 서방구에서 이룩한 바처럼 한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할 수는 있다. 그래서 지역 패권국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 케이스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을 담기 위해서 일본도 독일도 노력을 했지만 이제 고꾸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이제 지역 패권국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인 자기가 속한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장악하는 동시에 다른 대륙에서는 그 대륙을 장악하는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아시아에서 한국이 이제 만약에 이제 지역 패권국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이었으면은 유럽에서는 지역 패권국이 못 나오게 했으려고 노력했을 거고, 북미에서도 지역 패권국이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멕시코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분열,
이거를 이제 획책한다든지 그랬을 거다. 그래서 다 그렇게 했을 거야. 미국만 뭐 나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자의 이제 톤이 그래요. 저자의 톤이. 그래서 뭐 제가 좀 그런 속어 비슷하게 쓰면서 빡세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빡세게 본다. 그렇다. 진짜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일 제국.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미국은 독일 제국, 1차 세계대전, 나치스의 독일, 2차 세계대전 독일이죠. 그리고 소련이 유럽을 제패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본의 아시아 대륙 제패를 막기 위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이상 네 나라의 패권 장악 야망을 좌절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지역 패권국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하다가 쪼개진 거죠. 토해낸 거죠. 폴란드 같은 거 독립이 돼버렸어요. 나치도 동서로 뭐 쪼개지고 짜게. 그다음에 일본 제국도 만주, 중국, 한반도, 뭐 대만, 뭐 이런 거 이제 쪼개졌죠. 소련도 이제 붕괴됐고. 그럼 여기서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좀 이제 글을 썼어요. 짧게. 미오셰미가 이야기한 4차례의 패권 방어전을 생각을 해보자. 미국 입장에서 일종의 이종 격투기 방어전을 치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한 지역 패권국이야. 다른 데서 지역 패권국 생기려고 그래? 그건 내가 다 방어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전 승률이 100%라는 거죠. 앞에서 네 번의 시도를 다 좌절시켰다, 미국이. 일단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독일의 도전을 좌절시켰고, 나치의 독일도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좌절시켰고,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때 좌절시켰고, 냉전을 통해서 소련도 좌절시켰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런 지역 패권 도전국들은 지역 패권을 도전한 후에는 모두 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유리칼 앞에 유리처럼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쪼개졌다. 그러니까 패권 도전국들이 패권을 추구를 하다가 미국한테 맞아서 다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쪼개놓는 게 패권 도전 못하게 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됐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배했고 폴란드는 독립했다. 폴란드만큼 독일이 이제 잃은 거죠. 쪼개진 거죠. 독일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 제국 역시 쪼개졌다. 이렇게 말하면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겠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만주와 대만 등으로 쪼개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화된 것이지만 말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도 역시 동서독으로 쪼개졌다. 쪼개지는 거예요, 막 다. 그리고 냉전 후에 소련도 마찬가지다. 역시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여러 나라로 쪼개져 나갔다. 이렇게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도전자들의 명료한 패턴은 미국 앞에선 이런 패권 도전국, 지역 패권 도전국들의 명료한 패턴은 뭐냐?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 후에는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지역 패권 도전국이냐? 그게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일단 지역 패권 도전국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위에서 봤던 그 네 번의 차례 거기서 봤듯이 중국은 100% 패배하고 100% 쪼개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근데 그 설정 자체는 미국이 중국이 패권 도전국일 경우 요 라인을 타면은 무조건 100% 패배하고 100% 쪼개지는 거예요. 물론 어디까지나 기계적인 확률 적용이긴 하지만은 미국은 확실하게 국제 질서에 있어서 구조 변동을 의도하는 패권 도전국에게는 확실히 패배를 선사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미리 오해를 막기 위해 참고 삼아 말하자면은 베트남은 패권 도전국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쟁도 있지만은 뭐 비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쟁도 있지만은 일단 미국이 패권 도전국 할 때는 확실하게 패배를 선사를 했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쪼개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베트남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건 이제 미리 제가 이제 예방 주사를 놓은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 상대가 패권 도전국일 경우, 그래서 그렇게 패권 도전국으로 도전할 경우 미국은 상대가 100% 패배를 안겨줬으며 또 상대국은 100% 쪼개지고 분열되었다. 중국이 패권 도전국이라고 하고 이거를 중국권에 확률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중국은 100% 패배하고 100% 분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은 토해내야 할 것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 쪼개진다. 패배하고 쪼개지면 토해내야 되는 걸 토해내야 되죠. 일본처럼. 그럼 만주 이런 거 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주. 독일이 패배한 후에 폴란드가 독립했듯이 중국도 토해낼 거를 토해낼 수 있죠. 위구르 이런 것도. 그래서 중국이 패배한 후에 만주가 독립할 수도 있고 티베트 위구르 같은 게 독립을 할 수도 있고 중국이 뭐 양쯔강 그 사이로 해가지고 이제 쪼개질 수도 있고 패권 도전국이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쪽 루트로 가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을 지역 패권 도전국으로 상정했을 때 이야기다. 만약에 지역 패권 도전국 정도까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시 말해 중국은 그냥 지역 강대국 정도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80년대 일본을 다뤘던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는 중국을 지역 패권 도전국 하나로 보는 거고 하나는 그렇게는 안 보자 그냥 강대국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지역 패권 도전국으로 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100% 주고 100% 쪼개져요. 그리고 일본식으로 갈 경우 그냥 지역 강대국이라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케이스가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식으로 저성장으로 가는 거죠. 저성장으로 간다. 일본과 중국은 어딨어? 일본과 중국은 모두 미국과의 무역에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최소한 일본처럼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경제에 있어서만 마사지 당하고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처럼 최소한. 그리고 저기 멀리까지는 어떻게 가냐면은 패권 도전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전쟁에서 냉전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전쟁 그런 의미에서 한 다음에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결론이에요. 패권 도전국일 경우에는 100%. 그래서 중국이 쪼개질 확률, 중국이 패권 도전국이라고 볼 경우 100% 쪼개지고, 그 아닐 경우에는 일본처럼 그냥 저성장으로 이제 머물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처럼 저성장이 이제 그칠 건가, 경제 마사지만 당하고, 그거는 또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은 굉장히 단합된 사회, 총중류 사회였어요, 일본은. 극빈자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중국은 가난한 사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중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중국이 되게 세다. 그 정도 센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이랑 중국이랑 둘 다 중국이랑 일본이랑 둘 다 미국의 무역 의존이 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본식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은 이제 일본이랑 다르게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진 않잖아요. 주둔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소련식으로 그냥 뭐 이제 군비 경쟁도 좀 하면서 돈을 쓰게 하면서 이제 쪼개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결정될 거라고 그 가능성이 이제 크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세 개의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냥 저성장, 아니면 소련처럼 경제 반반, 냉전 경제 반반 해서 쪼개지게, 아니면은 진짜 불 붙어서 화력전 한 다음에 쪼개지게. 그죠? 이 세 개의 길 중에서 이 사이의 범주 안에서 중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밝지가 않다. 그리고 일본식으로 저성장으로 가더라도 정치 위기를 다시 겪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중국의 패권 도전국이다 라고 판단했다면은 G2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무조건 패배하고 무조건 쪼개지는 거예요. 최소한 일본처럼 저성장 가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부분, 이제 미요시히마 교수님의 책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핵무장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보세요. 중국의 고속 경제 성장이 정지되고 저성장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수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에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겁니다. 이게 조금 그렇다. 미군을 뺀다라는 거거든요.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권하는 것 같아요. 잘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느낌이 니네 핵무장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핵무장을 권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들고 중국이 고속 성장을 못하면은 힘 빠지면은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이 힘의 공백이 생기면은 계속 이제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좀 이제 바람직하지 이제 않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제 저희 이제 설득하는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한국이 일본처럼 폭주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이제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설득할 수도 있겠다. 한국이 폭주해서 막 옛날에 일본처럼 중국까지 다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불안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한말 외교가 나빴다고 이제 미요시히마 교수님이 구한말 때 한국 외교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는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20세기 초반 러시아는 만주에서 가장 우세한 나라였다. 아시아는 1900년 우하단 사건 당시 다수의 병력을 만주로 이동시켰다. 일본도 러시아도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입장을 차지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써놨죠. 이는 주로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먹히지 않을 수 있는 이렇게 능란하다고 그랬잖아요. 능수능란하다. 잘한다라는 거잖아요. 능란한 정책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제 선회를 해보자면은 사람들은 러시아에도 붙고 이제 일본에도 이제 붙어서 균형 외교라고 이제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길 거라고는 러일 전쟁에서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러일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요시히마 교수님은 구한말 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줄타기 외교 한국이 잘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 또 보면은요, 이때 당시에 한국이 미국이랑 편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구한말 때 그게 이야기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편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근데 미국이 이제 그때 당시에 루즈벨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친 거죠. 뒤통수를 쳐서 그렇지 미국이랑 선을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때부터 나와 있었다. 일본은 이 같은 전략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에 대해 간단한 협상을 제의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러시아는 만주를 통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반대했고 일본은 1904년 2월 러시아와의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결과는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겼다. 그 다음에 공격적 현실주의의 독일. 이 이제 굉장히 건조하게 볼 수 있는 진짜 기름기를 쫙 빼가지고 국제정세를 보시는데 이렇게 얘기까지 하십니다. 히틀러라고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틀러든 뭐든 누가 집권했든 그렇게 이제 독일이 힘이 세졌으면은 패권을 추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히틀러와 그의 살인적 이데올로기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뭐 정상적인 애가 집권을 했더라도
1930년대 말에 독일은 분명히 침략적 국가가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특이하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데 이렇게 하면서 좀 충격을 받으면서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근데 이게 진실일지도 몰라요. 이게 더 뒤에 물러서서 냉정하게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련이 이제 개방한 이유도 특이하게 이제 보고 계세요. 이것도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의 독일이든 뭐 누구의 독일이든 그렇게 힘이 셌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공격적 현실주의로. 근데 소련은 보자는 거예요. 소련도 뭐 착해서 뭐 개방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련과 그 독일이 몰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련의 철진한 굴뚝 산업이 더 이상 세계 다른 주요 국가들의 기술적 진보와 겨룰 수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경제 붕괴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결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소련의 운명은 위험했다. 그래서 기술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기술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개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 지도자들은 동서안보 경쟁을 대폭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초강대국으로서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개방이라는 모험을 한 거죠. 개방이라는 모험을 해서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한 건데 그게 부작용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소련도 이때 당시에 힘의 추구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박처럼 돼버려가지고 잘못된 거지. 행동 패턴은 현실주의적인 공격적인 현실주의적인 행동 패턴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론에 이제 포섭된다 이런 거죠. 미어쉐이머 교수님 이론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 지도자들은 이제 안보 경쟁을 완화시켰고 국내적 통치 체제를 자유화했고 제3세계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방 측의 우월한 기술을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한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힘 있는 그 초강대국으로서의 힘을 지키려고 기술을 이제 접근한 거다. 그러나 그 같은 정책들이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자유화는 오랫동안 잠자던 민족주의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으며 소련 그 자체도 분야 몰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냉전의 종식에 관한 일반적 상식은 틀린 거다. 소련 지도자들은 현실주의 원칙들을 포기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소련 지도자들은 현실주의 원칙을 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힘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갔는데 거기서 잘못해서 엎어진 것 뿐이라는 거죠. 국가들은 국제적 경쟁국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자국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역사적 패턴을 오히려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강화시킨 거지, 이 패턴을 강화시킨 거지 뭐 양보하거나 이게 아니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힘을 안 추구했고 자유주의적 규범을 뭐 추구했다 당시 소련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추구한 건데 방향이 잘못돼서 엎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소련도 힘을 추구했던 거다. 그 다음에 히틀러가 아니었어도 그때 당시 독일은 힘을 추구했을 거다. 구한말의 외교 나쁜 거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 조선 능수능란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붕괴돼서 이제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미군이 떠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은 핵무장 생각해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게 도전했던 어떤 지역 패권 국가들은 100% 패배했고 100% 쪼개졌다. 중국의 운명은 일본처럼 저성장으로 가거나, 저성장으로 가다가 일본보다 더 심하게 정치분열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일본식으로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성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소련이나 2차 세계대전 때의 어떤 지역패권 도전국처럼 쪼개질 수가 있다. 쪼개지는 상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전체로 했을 경우.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패권 도전국이라고 할 경우 중국이 무조건 패배하고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일본처럼 저성장으로 가거나, 저성장으로 이제 조지 브리드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성장으로 가면서 정치 위기 겪으면서 분열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에 일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하는 불국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어셰이머 교수님의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책을 마지막 곡지로 이제 리뷰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책이었고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어렵고 또 일반 우리 상식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상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이론적이고 딱딱하게 하드하게 소위 말해서 빡시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짜로 굴러갈 수 있다, 설명력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구입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이 나와서 미어셰이머 교수님 나와서 그런 책도 이제 리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